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오늘 보고된 바에 의하면 22년에 합계 출생률이 0.78이었는데 작년 출생률이 0.72로 더 떨어졌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책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나요? 사실은 그 어떤 제도의 마련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출산의 문제를 제도를 어떻게 구성해서 잘 그걸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 생각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은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법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노동인권단체에서 여론조사했는데 이런 출산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더니 1위가 육아휴직 의무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 복귀 후에 불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22년에 판결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자마자 업무 배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간 건인데요. 롯데쇼핑 사건에서는 판결 결과 불리한 처우를 인정하여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양유업 사건도 있었는데요. 복직 후에 이런 업무 배치의 변경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결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에 목소리가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을 좀 정립해가고 정립해가는 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저출생 대책에도 그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대법원도 이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로스쿨제 도입을 통해서 2007년에 제도 도입 후에 변호사가 3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접근성이 제고됐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저하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변협에서 발표한 징계 사례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현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요즘에 변호사들의 마케팅 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정관 출신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장애인 성범죄 전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사시 출신 변호사가 법조 능력이 압승이다. 또는 전문 분야 등록 없이 이혼 전문 변호사,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 이런 표시 과장 광고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징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과도하게 드는 비용 결국에는 수임료의 증가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인 그 법원의 영역은 아닐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료 대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의사 증원 확대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런 강대강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로 인해서 정부는 의료 비대위 중심의 5명의 대표를 경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에게는 2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3개월의 면허 취소를 선언을 한 만큼 이런 강대강 대치의 갈등이 앞으로는 소송으로 연결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 대란에 대한 부분, 의사 증원의 확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당장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쪽이다 또는 저쪽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전문성은 없어서 좀 전반적인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타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도를 현재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도 살해죄가 적용될 수가 있죠, 후보님. 예, 예, 2023년 이시우 군의 사례인데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니까 계모는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시우를 가격했고 몸에 200회 이상의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지인들 문자에서도 여러 차례 죽여버리겠다, 땅에 파묻겠다라고 반복한 전환도 있었습니다. 근데 1심 판결에서요, 계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불인정이 됐는데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이 되었고 2심에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원심대로 결론을 내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21년 2월 법안이 통과돼서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가 우리가 만연해 있고 여전히 빙산의 일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살해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동안 데이터를 보면 22년 연차 보고서에서 아동 40명 사망한 아동 40명 중에서 살해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살해죄에 대한 고의 입증이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보호자 책무에 기반한 규범적인 관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더 넓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아동을 보호해야 될 부모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 고의의 범위를 조금 넓게 인정할 수도 있겠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듭니다. 예, 윤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